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더텅 한국사의 성하연입니다. 2026학년도 한국사가 어땠는지 궁금하셔서 클릭하셨죠? 네, 맞습니다. 한국사 뭐 어렵지 않죠. 항상 뭐 비슷한 난이도 그리고 비슷한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게 경향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외로 꽤 틀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여도 또 난이도 있는 문제가 그래도 또 한두 문제는 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만점을 쉽게 도전해서 막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는 없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왕 할 거면 예 만점에 도전하는 게 우리가 또 목표를 하고 어떻게든 나아가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똑같아요. 작년이랑도 똑같습니다. 난이도도 비슷하고요. 출제 비율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 공부를 자꾸 안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사실 공부를 내가 막 시간을 내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더 난이도 있는 과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치중하다 보면은 인제 한국사 과목이 자꾸 인제 뒷전이 되고 개념 정리는 자꾸 놓게 되고 예 왜냐하면 또 사실 내용은 쉽지만 내용은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한번 훑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한국사를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 한국사를 가장 그래도 타이트하게 조금 우리가 좀 시간을 줄여가면서 제일 효과 있게 뭐 만점을 노리면 좋겠지만 뭐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만이라 좀 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사실상 기출을 많이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의 한국사 나오는 스타일이 지금 우리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너무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부분에 그러면 좀 집중해서 할 것이냐? 사실 앞부분은 이제 많이 놓으셔도 괜찮아요. 뭐 만점까지는 아니고 내가 진짜 막 딱 중반만 하겠다. 반만 좀 맞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근현대사에 몰빵을 하시는 게 공부하는 양도 훨씬 사실 적고요. 근현대사만 한다면 개념을 돌리시더라도 그게 훨씬 쉽고 그리고 또 인제 요 부분이 인제 출제 비율이 아무래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앞부분은 어디에서 개념을 안 돌리고 하면 좋을까? 역시나 정답은 뭐 기출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항상 나오는 그 주제예요. 이게 지금 이번 수능 2번이거든요.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이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와 고려인가 보다. 아, 고려를 막 찾아볼까 하는 거죠. 골품제 아 이거 신라지. 아 평양천도 아 이거 고구려지. 주자감 아 이거 발해지. 사군육진 우와 막 세종이지. 우와 고려다 고비양권법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뒤에도 읽으셔야 됩니다. 자료를 꼭 끝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문왕의 배우자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죠? 이 문왕의 연호가 보력, 경운이다. 그다음에 이 묘지가 출처된 무덤은 대형 돌방 무덤으로 고구려 후기 양식을 이어받았다. 자, 우리가 뭐 고려시대 무슨 뭐 돌방 무덤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요건 이 시점에 있었던 그런 아주 큰 고분 그런 양식들입니다. 요거 뭐예요? 발해예요, 발해.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바로 직전 10월 학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해가 8세기 후반 문왕 때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를 했던 것 그리고 이 시점에는 당의 문무를 받아들여서 삼성육부제라는 것으로 이제 정치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해 키워드들을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죠. 그럼 이거 말고 또 발해 키워드 무엇이 있을까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어서 다스렸더라라는 것 그리고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다?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라는 것.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 그래서 고구려의 양식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또 발해가 나중에는 점점 더 융성해져서 선왕 때에는 당으로부터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더라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옛날 이런 고대사 쪽에는 나라별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좀 정리를 해두셔도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굳이 앞까지 막 열심히 계속 돌리지 마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부분이고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막 그 내용들이 그때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워낙 양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개념으로 돌려면 너무 힘든 거죠. 이 부분들은 그냥 기출로 잘 채워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해에 관련된 걸 골라주시면
조선이죠. 그죠? 예, 대조영 건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민 변정도감 고려 공민왕, 그다음에 22담로 백제 무령왕, 그리고 영고라는 제천행사 요것도 우리가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에서 철기시대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좀 키워드별로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혹시나 또 지도가 나와서 나 옛날에 여기 철기시대 여러 나라 부여 본 것 같은데 하면서 5번을 고르시진 않았겠죠. 예, 나름의 난이도 있는 문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확인하셔서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발해에 관련된 걸 골라주신다면 주자강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나라별로 키워드 정리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출 여러 번 푸시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금방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문제도 너무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죠. 왕의 업적 고르는 겁니다. 자, 왕의 업적 고르는 거 요새는 삼국시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주로 고려나 조선에서 많이 나오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왕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태조, 왕건, 그다음에 광종, 성종, 그다음 공민왕 주로 나오는데요. 대체 이건 고려의 누구를 물어보는 걸까? 고려 국왕 땡땡은 훈요 10조를 남겼고 서경을 중시하고 북진 정책을 합니다.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3번이죠. 직접 정계와 계백류서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뒤에까지 꼭꼭꼭 잘 읽으셔서 힌트 찾아내셔야 되죠. 훈요 10조를 적어서 후손들에게 전하니 고려 태조 왕건이구나. 태조 왕건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호족 출신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 출신으로 결국에는 이제 후삼국을 통일을 하고 뭐를 했더라? 예, 이렇게 고려를 만들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하였어. 고려를 건국하였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기들을 한번 볼까요? 자,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백제 서왕이 되겠죠? 홍범 14조 고종입니다. 고종 가보게요. 자, 위화도 회군도 태조기는 하죠. 그죠? 하지만 조선 태조고요. 자, 전민 변정도감 고려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고려에 관련된 왕들도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대가야 정보 이제 신라의 진흥왕이 되겠고요. 규장각 육성 조선 정조죠. 정조도 정말 자주 나오는 왕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이 되겠고 홍범 14조 또 나왔네요. 예, 고종 되겠죠. 이렇게 자주 나오는 왕들의 업적이 항상 비슷하게 보기로 나옵니다. 따라서 보기에 나오는 업적들만 어느 왕인지만 잘 구분해 두셔도 이 부분 왕의 업적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 스타일과 왕들이기 때문에 잘 구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능 6번인데요. 요 문제도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죠.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선해청 응봉 해가지고는 책 이름이 나와 있고 가가 시행돼서 선해청에서 만든 책인데 이 책에는 토사물로 부과하던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미곡포 동전 등으로 징수한 가에 의해서 조세를 거두어들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공납, 그 방납의 폐단을 시정한 게 바로 뭐다? 대동법이 되겠죠. 이 대동법에 관련된 문제를 내면서 주로 자유로 준 게 바로 뭐다? 선해청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해 6월에 나왔던 거 뭐가 있을까? 자, 여기 보면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자, 선해청 관리들이 여기서 업무를 본데 똑같죠?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포동전으로 수취하게 하는 대동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어서 나라에서 필요한 토산물을 못 걷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토산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토산물을 사러 갈 사람이 필요하죠. 조달업자, 공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공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시장이 육성되고요. 그죠? 상업활동이 좀 장려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 상업활동 쉽게 하라고 숙종 때에는 널리 상평통보가 이렇게 이용되었더라라는 것까지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조선 후기에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한 것에 대한 주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제시하는 건 바로 이 대동법과 관련된 선해청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골라보자면 답,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는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지요. 근데 꼭 선해청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막 대동법 연결하면 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해청과 관련해서 또 이모군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모군란이 일어날 때
때 막 선해청을 습격해. 여기가 이제 곡식들 보관하고 이런 창고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올 수도 있어서 선해청이 나온다 해서 그냥 바로 대동법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내용들 잘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제도다, 세금을 어떻게 걷었다, 바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내용 골라주실 필요가 있겠죠. 너무나 자주 나오는 내용이더라라는 거고 나머지를 좀 보자면 노급이 폐지되는 거 통일신라 신문항이고요. 산미 증식계획 1920년대 일제 경제 수탈이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도에 만들어지고요.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자, 똑같아요. 노급 폐지. 그죠? 금융실명제도 심지어 똑같습니다. 자,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 이거 이승만 정부 때 원조경제고요.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의 운동이 되겠죠. 민족운동.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나름 또 다 경제 관련된 보기들이 나오니까 뭐 물론 시기별로 잘 구분해 두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지만 내용 자체를 파악했다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대동법에 관련된 문제 더 자주 나오니까요. 그 정책이 왜 시행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시행됐고 그 결과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죠. 특히나 근현대사가 강조되면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들 꼭 나오고 있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의 정책 구분 정말 잘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문제 보기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6월에는요. 요렇게 학교에서 황국 신민체조를 지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중일전쟁을 1937년도에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황국신민체조의 보급에 힘썼답니다.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했답니다. 그죠? 국가총동원법이 마련됐던 그 시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중일전쟁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의 흔적이다. 국가총동원 체제라는 더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린 학생까지도 송진을 채취했다. 군수문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내용 나오죠. 일제강점기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구분하시고 특히나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총동원법이 마련되던 1938년 이후에 일제가 인력, 그다음에 물자 엄청나게 수탈했던 그래서 공출뿐만 아니라 징용, 징병, 위안부 이런 식으로 연결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있어서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신다면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정답 되겠죠. 자, 이 시기 그래서 국가총동원 여기 나왔죠. 그랬더니 여긴 답이 뭐예요?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였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민족 말살 통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황국신민서사 암송시켜서 이렇게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조선인과 내 지인은 하나다 내선일체 이런 거 얘기하고 일선동조론 이런 거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를 전쟁에 활용하려고 했더라라는 것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병자호란 조선 때죠.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가보개혁이고요. 노비안거법 고려 광종 통일주체국민회의. 요건 언제예요?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 했을 때 내용이 되겠죠? 자, 13도 창의군 요거 서울 진공작전 정미유병 이후의 일이고요. 자, 임술 농민봉기에 가담하던 1862년 조선 말이죠. 4.13 호원조체 붕괴에서 6월 민주항쟁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전태일 분신사건 1970년대가 되겠죠. 요렇게 시기로 구분하는 문제들 나옵니다. 물론 보기만 봐도 여기는 보기가 그렇게까지 헷갈리게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이 부분이 조금 더 난도 있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보기에 똑같은 일제강점기 10년대나 20년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난이도 있게 출제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해서 일제강점기 시기들의 키워드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잘 나오죠. 단체나 인물. 아무래도 근현대사가 되다 보니까 애국개몽운동단체, 독립운동단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신간의 탄생이 자극을 받아서 설립되어서 자매단체라 불린 근우회가 나왔습니다. 근우회는 여성운동단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끄트머리에 있거나 막 한 줄 정도로만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충 보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보기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기도 했더라라는 거예요. 교조신원운동이 나왔네? 누명을 쓴 최재우의 역우라면 어떡할 거야? 동학이 풀어야 되겠죠. 동학이 신간에 관련해서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이런 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애국개몽운동단체 신민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명확하게 애국개몽운동단체와 독립운동단체들을 구분해 두셨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일제강점기의 단체인지 독립운동단체인지 아니면 애국개몽운동단체인지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잘 구분해 두시고요. 조선혁명선언은 워낙 잘 나오잖아요. 의열단이잖아요. 의열단. 그죠? 의거 활동을 하는. 그러면 또 의열단 나왔으면 한인애국단 입고 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각각의 단체에서 의거 활동을 하셨던 그 분들의 성함과 함께 어디에서 무엇을 폭파하려고 하셨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말 큰 사전? 아, 이건 아무리 봐도 여성단체랑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지금 가단체 이름은 잘 모르겠어. 이름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무슨 사전을 편찬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조선어학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만 꼼꼼하게 읽어주셨어도 가를 잘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답이 5번이 가장 적절하겠네. 왜? 신간에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참여했던 그 사이 간에 있는 단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간에 하면은 이제 60만세 운동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같은 민족 유일당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신간회가 나중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널리 알리게 되는 것까지 요 연결하는 건 되게 자주 나오던 내용인데 근후회를 보여주면서 요 내용을 묻는 거는 또 이제 좀 새로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보기 하나하나 잘 파악해 가시면서 아닌 것들 제거해 나가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생소하면요. 좀 보기가 쉽게 나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분석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정부별 업적도 너무나 요새 난이도 있게 나오고 있죠. 특히나 뭐에 관련된 통일에 관련된 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서 고르는 연표 문제로도 잘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유엔을 동시 가입했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유엔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언제예요? 통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스멀스멀 세계적으로 이제 끝난 거야. 그죠? 막 소련 무너지고 막 이제 막 그러던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막 뭔가 화해의 그런 시대로 가던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것들이 또 다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자면 남북협상 우리만 이제 건국하려 하는데 우리 남한만의 총선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북한 가던 게 남북협상이잖아요. 근데 벌써 무슨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자,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지금 남한은 북한 싸웠는데 무슨 동시가입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7.4 남북 공동성명. 요것도 좀 자주 나오는 포인트죠. 언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1972년도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합의했던 거.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얘도 물론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 언제예요? 1987년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보기가 뭔가 남북한에 관련된 것들이 잔뜩 있는데 갑자기 6월 민주항쟁 왜 민주화에 있는 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바로 이게 노태우 정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언제 등장하게 되는 거야?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가 직선제로 뽑았는데 노태우가 뽑힌 거죠. 그죠? 야당이 분열되면서.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태우 정부 시기는 바로 요 라에 해당이 되겠더라라는 것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라에는 사실 노태우 정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6.15 남북 공동선언 채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김대중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라인은 노태우와 이제 김영삼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의 시기는 이제 김대중이면서 또 이제 노무현이기. 노무현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14 남북 공동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되게 행복해 보이니 뭔가 이런 공동선언 할 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요 마라는 게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통일에 관련된 거 좀 미리 정리만 해두셨다면 쉽게 이거 노태우지 하면서 6월 민주항쟁 라로 바로 요렇게 가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요렇게 우리가 정부별 업적은 정말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통일에 대한 걸 물어보면서도 보기에는 이렇게 정치에 관련된, 민주에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정부 시기의 활동들은 이제는 진짜 명확하게 꼭 잘 정리를 해두셔라.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좀 없어도 근현대사 부분은 개념으로 한 번씩 좀 정리하시고 나서 문제 기출 푸는 방식으로 가셔야 여기에서의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보별 업적 꼭꼭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제 특징을 정리해 봤는데요. 좀 마무리해 볼까요? 자, 항상 공부할 시간도 없다. 그래도 기출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다 보면 비슷한 빈출 주제 계속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만 정리하셔도 특히나 앞에 부분 문제 전근대사는 그냥 가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그 대사는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에서 힌트를 찾자. 자료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자료에 그냥 키워드 한 개만 보고 바로 연결 이러면 안 됩니다. 뒤에까지 힌트 잘 찾아서 내용 연결해 주시고요. 공부할 시간 진짜 없다면 당연히 근현대사부터. 하지만 근현대사는 여러분 제발 한 번쯤은 개념을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해두시고 기출을 돌리셔야 돼요. 그냥 막 들어가면 이것 또한 당연히 역사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전후관계 잘 파악해 두실 필요 있어요. 자, 그리고 헷갈리는 단체나 인물들 지금 계속 문제에서도 다양한 단체와 다양한 인물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시기별로 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군대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한국 광복군이니 뭐 한국 독립군이니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용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정부별로 업적, 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특히 통일에 관련된 것까지 각각의 업적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근현대사부터 먼저 좀 공부를 해 두신다면 오히려 계속 이제 수능 기출 이런 것들을 푸실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026년도 한국사 총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양이 많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